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했죠.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결혼한 지 8년째예요. 평범한 주부죠. 적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죠.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어 올렸을 때 묵직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봉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남편 정우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진 씨의 이름이 아버지란에 적혀 있었고 아이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제가 모르는 아이였죠. 확률 99.99%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으며 서류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움켜잡았죠. 종이가 구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뭘까요? 농담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어요. 병원 도장도 선명했고 날짜도 최근이었거든요.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우진 씨가 친자 확인을 했다는 얘기였죠. 저 모르게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아이 사진도 있었어요.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우진 씨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6년 전부터요. 우리 딸 서연이가 2살 때부터 말이에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진 씨를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아지고 대화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봉투 안에는 쪽지도 하나 있었어요. 컴퓨터로 인쇄한 글씨였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낸 걸까요? 시계를 보니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 데리러 갈 시간이었죠.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서연이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아빠가 다른 아이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찬물로 세수하고 화장을 고쳤어요. 서연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딸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를 데려올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연이가 아빠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 아이는 아빠에게 형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저도 몇 시간 전까지는 몰랐던 일이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도 봉투를 계속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꿈은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서류는 너무나 사실적이었어요. 우진 씨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작은 금이 간 일상. 사실 돌이켜보면 조짐은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우진 씨가 이상했거든요. 야근이 부쩍 늘었죠.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이와 놀아달라고 해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전에는 화면을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부터 잠금 설정을 해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기밀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휴대폰을 욕실 문 앞에 두고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볼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우진 씨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같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았죠.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도 잦아졌어요. 긴급한 회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회의를 하러 가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우진 씨는 짜증을 냈어요. 요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미안해졌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진 씨가 웃는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기쁠 때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죠. 서연이도 눈치챘나 봐요. 아빠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 분위기를 잘 느끼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연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설마 우진 씨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괜히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가 우진 씨한테 누가 될까 봐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사겼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죠. 우진 씨 옆에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낯선 사람과 함께 자는 기분이었거든요. 봉투를 받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이웃 김선미 씨를 만났어요. 같은 동에 사는 분이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영 씨 남편분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되물었죠.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단지 입구에서 차에 누군가를 태우고 나가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를 태워주거나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선미 씨가 덧붙인 말이 이상했어요.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아이도 같이 있고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아, 회사 후배 같은 분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김선미 씨는 그런가 보네요 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진 씨가 언제 누군가를 차에 태운 적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났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날 저녁에 우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누군가 차에 태워주는 일이 있어? 그랬더니 뭔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니야, 왜?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그때는 달랐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서연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서연이 아빠가 다른 아이와도 친하시더라고요 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우진 씨를 봤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근처 공원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있더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조카나 친구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진 씨를 아빠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혹시 우진 씨가 재혼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어린이집 근처 공원에 간 적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도 당황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되묻더라고요. 서연이 선생님이 봤다고 하시더라고라고 했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동료 아이랑 잠깐 놀아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한테도 들었어요. 우진 씨가 평일 낮에 다른 여자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족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우진 씨가 다른 여자 아이와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회사 일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봉투 사건 이틀 후 우진 씨 차를 청소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우진 씨가 직접 했는데 그날은 급한 일이 있다며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죠. 조수석 바닥을 청소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걸렸어요. 작은 인형이었어요. 곰돌이 모양의 키체인이었죠. 처음엔 서연이 것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토끼 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인형을 자세히 보니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였어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도 붙어 있었어요. 준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친자 확인서에 있던 그 이름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설마 그 아이가 우진 씨 차에 탄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인형을 계속 쳐다봤어요. 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많이 만져서 낡아 보였거든요. 차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뒷좌석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있었어요. 아이용 과자 부스러기들이요. 서연이가 먹는 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 부스러기였죠. 조수석 서랍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여자용 머리끈이었어요. 검은색이었는데 제가 쓰는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갈색 머리끈만 써요. 이것도 새 게 아니었어요. 자주 쓴 흔적이 있었어요. 차량용 방향제도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무향이었는데 달콤한 꽃 냄새가 나는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언제 바꿨는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선바이저 뒤에서 발견한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분명히 6살 정도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 아빠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우진 씨처럼 말이에요. 옆에 그려진 자동차도 우진 씨 차와 비슷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뒷좌석을 보니 카시트 자국도 있었어요. 서연이 카시트는 늘 같은 자리에 두는데 다른 자리에 자국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아이의 카시트를 설치했던 흔적이었어요. 트렁크에는 축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서연이는 축구를 안 하거든요. 공주놀이를 더 좋아해요. 이 축구공도 많이 쓴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열심히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았죠. 차 안 곳곳에서 다른 가족의 흔적들을 발견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진 씨가 정말 다른 여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가장 아픈 건 우진 씨가 그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였다는 거예요. 축구공도 사주고 차에 태워 어디든 데려가고 말이에요. 서연이한테 하는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서연이한테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우진 씨가 퇴근했을 때 차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청소하다가 이상한 게 좀 있더라고라고 했어요. 그러자 우진 씨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 말이에요.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우진 씨 옆에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우진 씨는 처음엔 모르는 척 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차에서 찾은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곰돌이 인형을 보여줬을 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머리끈을 보여줬을 때는 아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내 차를 뒤지고 다니는 거야? 믿음이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다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를 못 믿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당신 차에서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우진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초조해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뭔가 들킬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도 더 줄어들었어요. 서연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저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식사할 때도 조용했고 TV를 봐도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뭔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주말에도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피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왜 이래?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너무 뚜렷이 보였어요. 뭔가 큰 비밀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동료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진 씨가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우진 씨도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거의 안 마셨는데 말이에요. 취해서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뭐가 미안한 건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꿈에서 안 돼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깨어봤더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죠. 뭔 꿈을 꿨냐고 물어봤더니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추궁하자 우진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그만 좀 해.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서연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화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 마음도 불안했나 봐요. 밤에 자다가 깨서 우는 일이 생겼거든요. 우진 씨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깜빡 두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준호가 아빠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지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준호가 바로 그 아이 이름이었거든요. 지은이라는 여자가 누굴까요? 그 아이 엄마일까요? 우진 씨가 바람 피우는 상대방일까요?
우진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봤다는 걸 알았나 봐요. 뭐 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문자 보냈더라고라고 했더니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우진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휴대폰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바로 확인해서 지우더라고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게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봉투를 받고 나서 며칠 더 지났을 때예요.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그냥 김미영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무서웠거든요. 첫 번째 봉투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건가 싶었어요. 편지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미영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을 더 알려드립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 씨가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연인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와 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준호라는 아이였어요. 친자 확인서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거든요.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우진 씨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는 우진 씨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우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빠 같았어요. 네 번째 사진에는 세 명이 모두 함께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진 씨가 서연이와 놀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다섯 번째 사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지난달이었어요. 우진 씨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출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였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우진 씨가 맞나 싶었어요.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들이었거든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편지 뒷면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진 씨와 박지은 씨는 6년 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준호는 우진 씨와 지은 씨 사이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매주 만나고 있고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요? 서연이가 2살 때부터였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진 씨는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함께 살 계획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저와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진 씨가 저희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뜻인가요? 편지 마지막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카페 루체로 오세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왜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걸까요? 혹시 지은 씨가 보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우진 씨의 표정이 너무나 진짜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6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였어요.
그날 밤 우진 씨가 들어왔을 때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인사 같았거든요. 화요일까지는 며칠이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진 씨와 똑같이 연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건가요? 화요일이 됐어요. 광화문 카페 루체에 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사진에서 봤던 그 박지은 씨였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미영 씨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앉으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한지 물어보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와 우진 씨는 6년 전에 만났대요. 우진 씨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점점 친해졌다고 했어요. 우진 씨가 기혼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사랑하게 됐고 결국 관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준호는 3년 전에 태어났대요. 지은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우진 씨는 가끔씩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우진 씨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얘기였어요. 우진 씨가 최근에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헤어지고 지은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미영 씨와 서연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진 씨와 싸웠다고 했어요. 우진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미영 씨가 알게 되면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라고 그럴 바에야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지은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지은 씨가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우진 씨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요. 스스로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진 씨는 계속 미루기만 했다고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영 씨가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은 씨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진 씨가 정말로 저를 버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6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갈아타려고 했다는 거예요.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은 씨는 아이는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몰라요. 언젠가는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진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어요. 우진 씨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미 들킨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지은 씨를 만나고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진 씨가 주저앉더라고요. 미영아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년이었죠. 서연이가 2살 때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우진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 준호가 당신 아들 맞죠?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서야 우진 씨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맞아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우진 씨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진 씨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지은 씨는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 그런 말을 했어라고 인정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를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진 씨는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게도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진 씨는 다른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저는 서연이와 함께 잤어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모든 걸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니? 라고 하시면서 울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니? 서연이도 생각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우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드리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다들 너무 놀라더라고요. 미영이 남편이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일단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런 배신자와는 절대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가장 걱정됐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한다면 상처받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진 씨는 계속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은이하고도 완전히 정리할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6년 동안 속여온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준호라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텐데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면 서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테고요. 하지만 계속 살면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몰라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진 씨와 대화도 여러 번 나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우진 씨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준호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우진 씨를 보면 그 아이와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왜 안 친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우진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진 씨는 할 수 있어. 꼭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매번 우진 씨가 늦게 들어오면 의심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혼이 정답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걱정됐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요. 상담사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함께 살고 그럴 수 없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라는 아이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아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텐데 우진 씨가 정말 연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아빠를 너무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피해자인 거죠. 어른들 잘못으로 아빠를 잃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서연이도 준호도 지은 씨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우진 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이한테도 정직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우진 씨한테 이야기했을 때 많이 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진 씨도 진짜 원하는 삶을 사세요. 6년 동안 지은 씨와 준호한테 정이 들었을 텐데 그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우진 씨는 그게 아니야. 너와 서연이가 더 중요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한테는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서연이가 울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떨까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 선택을 믿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니까요.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결정을 믿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라면 미영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한다 vs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알림 설정 필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구독은 무료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